안녕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딸이 행복하길 바라는 60대 아빠입니다. 저도 젊었을 땐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았고 원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고 기르다 보니 다른 건 생각이 안 나고 오직 제 자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 마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유독 마음고생을 많이 한 제 딸이 언제나 행복하길 바라며 사연을 적어보겠습니다. 전 지금까지도 시장 한 구석에서 조그만 이불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아들과 딸을 잘 키우며 그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희 아내도 못난 남편 만나 젊은 날부터 고생을 참 많이 했지만 고맙게도 그 긴 세월 동안 불평 한마디 없이 가족들을 위해 헌신해 주었죠. 전 원래 시골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일을 하긴 하셨지만 다들 그렇듯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나 형제들은 제대로 된 이불 한 채 없이 혼이불 하나로 추운 겨울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때 밤새 몸을 웅크리고 자는데 따뜻하고 두꺼운 이불 하나만 있음 소원이 없겠더라고요. 성인이 되자마자 무작정 상경한 전 시장 바닥에서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불 도매상에서 무거운 원다뭉치를 나르고 바느질 기술도 배웠죠. 그렇게 악착같이 버틴 끝에 마침내 제 이름을 건 작은 가게 하나를 열 수 있었고요. 여보, 여기가 이제 우리 가게야. 좀 좁고 허름하지만 여기서 우리 아이들 남부럽지 않게 키워보자고. 전 이불을 팔 때 단순히 물건만 넘기는 게 아니라 손님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눠준다는 마음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까지 얻고 가게 일을 도우며 꾸준히 일을 도맡아 주었고요. 가게라는 게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으니 저희 부부는 가게 구석에 이불을 깔아놓고 거기서 애들을 키웠습니다. 아이들한테 먼지가 날릴까봐 수시로 바닥을 닦으며 한 손으로 장부를 젓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아이들에게 젖병을 물렸죠. 저희 아이들은 지 부모가 고생하는 걸 아는지 조금 머리가 굵어지자 장사하는 부모를 돕겠다고 고사리 같은 손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전 아직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불더미 사이에 가방을 던져두고 좁은 틈에서 숙제를 하던 아이들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아빠, 오늘 우리 가게 손님 진짜 많다. 나 배고픈데 오늘 장사 잘 됐으니까 이따가 맛있는 거 먹는 거지? 그래, 이 녀석아, 먹자 먹어. 애비가 왜 일을 하겠니? 다 너희들 입에 뭐 하나라도 들어가는 거 보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20년 넘게 아이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며 일해왔습니다. 세월이 어떻게 가나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언제나 아기 같던 저희 아이들도 훌쩍 커 시집갈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큰아들 결혼 때도 그랬지만 특히나 저희 둘째 딸이 결혼식을 올리던 날엔 남몰래 얼마나 눈물을 훔쳤는지 모릅니다. 제 손을 잡고 걷는 딸아이를 보는데 눈앞이 흐려져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래도 사이가 체격도 듬직하고 항상 성실해 보여 그저 둘이 아끼며 잘 살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참 세상 일이라는 게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사이가 저희 딸을 그렇게나 마음고생시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한때 사이였던 그 왼수 같은 놈은 겉만 번지르르한 완전 사기꾼이었고 저희 딸뿐 아니라 저희 가정을 한순간에 망쳐놨어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을 때만 해도 아버님 아버님 하며 있는 대로 알랑방귀 끼던 녀석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사이가 저희 부부에게 대접하겠다고 고급 일식집으로 불러낸 적이 있었네요. 전 사이가 기특한 마음에 생전 안 입던 정장까지 챙겨 입고 나갔는데 사이는 음식이 나오자마자 대뜸 거만한 태도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많이 드십시오. 평소 이런 비싼 음식은 구경도 못 해보셨죠? 시장 바닥에서 이불이나 팔아 이런 거 언제 사드셔 보셨겠어요?
사이 잘 만나 호강하시는 겁니다. 딴에 농담이랍시고 한 말이었겠지만 저희 부부도 그렇고 옆에 던 딸아이도 들고 있는 숟가락을 내려놓을 정도로 크게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처갈 무시하는 게 아주 노골적인 거 있죠. 하루 명절날이라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사이가 계속 뭐라고 투덜투덜하고 앉아있더군요. 저희 아들도 옆에서 밤도 까고 일손을 돕고 있는데 그 녀석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상전처럼 앉아있나 모를 일이었어요. 아내가 정성껏 차린 명절 음식을 두고도 사인 젓가락 한 번 대지 않고 쳐다보기만 하더군요. 장모님, 이거 음식 재료들 또 시장에서 사셨죠? 옆가게에서 싸게 준다고 아무거나 사지 말라니까요. 먹어보니까 냄새도 나고 혹시 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마트 가서 깨끗하고 좋은 것 좀 사세요. 그런 놈은 처음부터 알아봐서 하는 건데 결국 전사인 갑자기 큰돈이 필요하다며 사기꾼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딸아이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며 툭하면 딸아이 월급에 손을 대는 건 물론이고 처가 가게를 담보로 돈을 빌려오라고 협박까지 일삼더라고요. 전 미련하게도 이 모든 사실을 정말 뒤늦게 알았습니다. 하루는 밤늦게 딸아이가 집으로 찾아온 적이 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있더군요. 아빠, 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 완전 딴 사람이 됐어요. 맨날 돈 가져오라고 사람을 들들볶더니 이제 저한테 손까지 올리는 거 있죠? 저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애는 앞으로 어떡하냐고요. 전 힘들어하는 딸아이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동시에 그 사기꾼 같은 녀석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답니다. 당장 갈라서라. 그런 녀석이랑 내 딸이랑 한시도 같이 살게 할 수 없어. 그 몹쓸 녀석 내가 가만두나 봐라. 전 아이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는 딸아이 설득해 당장 이혼 소송을 걸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저희 딸아이가 당한 폭행과 협박에 대해 위자료 청구와 아이 양육권, 친권을 가져오게 했어요. 마음 같아선 그놈을 찾아 흠칫 때려주고 싶었지만 그건 딸아이가 거듭 말리더라고요. 그 인간 완전 인간 말종이에요. 괜히 더 건드렸다가 아빠가 다칠까 걱정돼요. 그러니 최대한 만날 일 없이 그냥 법적 조치만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다시는 얼굴 보기도 무섭기도 하고요. 전 딸아이 위해 분노로 끓어오르는 마음을 일단 눌러봤습니다. 그래도 법원에선 저희 딸아이 손을 들어주었고 딸은 손녀와 함께 다시 제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애가 혼자 손녀를 키우며 고생하는 게 짠하기도 하고 손녀가 아빠 없이 자라는 게 괜찮을까 걱정이기도 했지만 그런 사기꾼 같은 놈이랑 계속 사는 것보단 차라리 혼자 사는 게 100번, 1000번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 5년쯤 흘렀을까요? 어느 날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할까 한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와 비슷한 상처가 있기도 하고 저희 딸아이 친자식처럼 키워줄 수 있는 이해심 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고 그 사람 한 번만 만나주세요. 평생 혼자 살 것처럼 굴던 딸아이가 재혼을 하겠다니 무척 놀랐지만 일단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들어보니 2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걱정되는 마음이 앞서 꼭 재혼까지 해야겠다고 딸아이를 말렸습니다. 이미 결혼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던 터라 걱정이 앞서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새로 데려온 사위의 첫인상이 마음에 차지 않았거든요. 경미야, 잘 생각해봐라. 너 꼭 다시 결혼까지 해야겠냐? 둘이 그렇게 좋으면 연애만 하고 살아도 충분하잖니. 그리고 난 솔직히 그 녀석 인상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는구나. 왜 그러세요, 아빠? 그 사람 좀 내성적이라 그렇지 얼마나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인데요. 제가 본 그 녀석은 얼굴이 유난히 까맣고 머리까지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하고 있어 첫눈에 보기에도 인상이 무뚝뚝해 보였어요.
게다가 분위기마저 어딘가 모르게 어둡고 우울한 것 같았고요. 그 식사 자리도 딸아이가 하도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해서 나간 자리였는데 처음 본 녀석이 말수도 적고 계속 우울하게 앉아있으니 솔직히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닌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사이 앞에 나무리며 고기 반찬을 덜어주며 맛이 어떠냐고 다정하게 물어보았죠. 그런데 그 녀석이 고개만 까딱하며 짧게 대답하는 겁니다. 네, 맛있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장모가 먼저 다가갔으면 살갑게 웃고 애교 있게 굴 법도 한데 사인 무표정한 얼굴로 묻는 말에만 대답하거나 다시 조용히 밥만 퍼먹었어요. 그렇게 어색하게 식사를 마치고 제가 본격적으로 사회 직업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었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사인 구체적인 대답 대신 제가 묻는 말에만 짤막하게 답했고 식당 안엔 무겁고 썰렁한 침묵만 남았습니다. 그게 단가? 정말 열심히 살겠다는 게 끝이야? 아빠, 이 사람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라 그래요. 이 사람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엄청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딸은 옆에서 열심히 그 녀석을 변호했지만 보면 볼수록 시종일관 표정이 어둡고 그늘져 있는 것까지 제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어색한 자리가 끝날 무렵 식당을 나서며 아내가 사위에게 조심히 들어가라고 인사를 건넬 때도 사위는 끝까지 차분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갈 때가 되니까 저희가 무슨 상사라도 되듯 허리까지 굽혀 인사라더니 뛰어가 차문을 열어주기까지 하더라고요.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위는 제 차가 완전히 멀어지는 순간까지 한자리에서 그대로 지켜보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뚝뚝하고 각 잡힌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고요. 여보, 김서방이 좀 무뚝뚝하고 속을 알 수가 없는 편인 것 같지? 그래도 옆에서 보니까 우리 경미를 엄청 잘 챙겨주더라고. 계속 물도 따라주고 반찬도 챙겨주고 난 이제 너무 곰살 맞기만 한 사이보다 차라리 묵직하고 남자다운 사이가 좋은 것 같아. 김서방은 무슨 벌써부터 김서방이야. 난 아직 우리 딸 재혼시킬 마음 없어. 저 녀석 인상이 영 별로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신도 괜한 김치국 마시지 마. 전 속상한 마음에 아내에게 괜한 짜증을 부렸습니다. 딸아이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사이를 좋게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제 눈엔 그저 모든 게 탐탁지 않게 보였어요. 무엇보다 제가 재혼을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혹시나 그 녀석이 첫 번째 사이처럼 사기꾼이거나 알고 보니 성격이 포악해 저희 딸한테 해코지랄까 봐 걱정이 앞서서였어요. 딸아이에게 내색은 못했지만 딸아이가 전 사이놈에게 손찌검을 당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새로 데려왔다는 녀석이 전 사이보다 더 무뚝뚝하고 인상까지 어두우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더군다나 저희 딸처럼 이혼 경력이 있단 사이인 첫 번째 결혼해서 난 아이가 둘이나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전 와이프 친정에서 키우고 있다고 했고요. 이미 이혼한 지 한참 지났다지만 아이가 둘이나 있는 남자에게 딸을 보낼 순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도 어찌어찌해서 인사를 나누게 된 사위 부모님들은 인상이 참 좋은 분이더라고요. 들어보니 시골에서 자그마한 식당을 운영하신다는데 사위와 다르게 참 따뜻하고 좋은 분들 같았어요. 사돈 내엔 시골에서 직접 농사지어 담근 고추장과 참기름을 바리바리 싸우셔선 저희 부부 손을 꼭 쥐며 연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워낙 표현도 없고 무뚝뚝해서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도 속정은 깊고 성실한 아이입니다. 흠 많은 저희 아들 품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어르신들은 눈시울까지 붉히며 진심으로 미안해하셨고 그 모습에 제 마음이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그렇지만 전 아무리 생각해도 그 녀석에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사돈 내외까지 만나고 와서도 제가 계속 거부 반응을 보이자 저희 딸은 제발 마음을 열어달라고
눈물로 애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딸아이가 남자의 누님으로 고집을 부릴수록 제 반대는 더욱 완강해졌습니다. 급기야 제가 이젠 얼굴도 보기 싫다고 하자 딸아이가 사위를 데리고 저희 집까지 찾아온 적이 있었네요. 연락도 없이 찾아온 두 녀석을 보고 화가 난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두 녀석은 차가운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호소하더라고요. 그때 아내는 안절부절 못하며 문을 열어주자고 했지만 전 단호하게 소리를 쳤습니다. 당장 저 녀석 데리고 가거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결혼 허락 못하니까 경미 너까지 애비랑 영 끊고 싶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해. 전 말 그대로 그 녀석을 문전박대했네요. 그때 사인 바위덩이같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전 그 모습마저 속을 알 수 없어 보여 화가 치밀어 올랐죠. 그날 딸아이와 그 녀석은 무려 3시간이나 밖에서 떨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녀석이 또다시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젠 제법 간절해졌는지 늘 다물고 있던 입을 열더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간곡하게 청하더군요. 그때 전 결판을 보자는 심정으로 녀석을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들어오게. 오늘은 남자 대 남자로 속 시원히 얘기 좀 해보세. 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계속 버티는 건지 속내나 들어보자 싶어 식탁에 술상까지 차려놓고 그 녀석과 마주 앉았습니다. 사위는 제가 따라주는 술을 묵묵히 받아 마시더니 마침내 그동안 꼭꼭 숨겨두었던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어떤 점을 걱정하시는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미 한 번의 결혼 생활 실패로 깨달은 게 많습니다. 그만큼 경미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결코 충동적이거나 쉬운 마음이 아니고요. 이 점은 제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 그 녀석은 그 무뚝뚝하고 어두운 표정 뒤에 전 처가에서 받은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더군요. 사위의 전 장인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견기업의 임원까지 지낸 대단한 자산가였고 전 아내는 대기업 연구원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처가가 돈과 명예가 넘쳐나던 부잣집인 반면 사인 그저 평범한 직장인에 불과했으니 무시를 많이 받은 모양이었어요. 게다가 사위의 전 아내는 귀하디 귀한 외동딸이라 구박이 더더욱 심했었고요. 장인어른, 사실 제가 전 처가에서 받은 수모가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속상할 따름이에요. 전 처가에선 제가 아무리 좋은 선물 드려도 제 진심을 보여드려도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헛수고한다며 비웃기만 하셨거든요. 심지어 제가 처가 수준에 영 맞지 않는다고 친척들 앞에 부끄러워서 어디 내놓지도 못하겠다는 말을 매일같이 하셨고요. 사위는 억울함과 서러움이 가득 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가에서 아무리 절 싫어하셔도 그래도 언젠가 제 진심을 알아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제가 버젓이 있는데 전 와이프에게 다른 사람도 한번 만나보라고 요즘 다 그렇게 한다고 막 그딴 소리까지 하시더라고요. 저와 이혼하고 새 살림이라도 차리길 바라는 것처럼요. 전 제 가정 끝까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생활 10년 가까이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더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경미를 만나 제가 그 상처를 치유받았다며 믿으시겠습니까? 경민 제 아픔도 상처도 모두 어떠한 이유를 따지지 않고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니 이젠 제가 경미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사위는 자식들까지 다 뺏기고 그야말로 처가에서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그 못된 양반들은 아이들을 뺏어가는 순간에도 인신공격을 하며 사위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짓밟았고요. 귀한 내 딸 인생 망친 것도 모자라 내 금쪽 가든 손주들까지 자네처럼 자라게 할 수는 없네. 내 손주도 우리 집에서 알아서 어련히 잘 키울 테니까 자넨 관심 끊고 다시 애들 찾을 생각도 하지 말게.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능력도 없는 게 어디서. 사인 아이들만은 뺏기지 않으려 했지만 처가의 재력 앞에서 버림받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답니다. 장인어른,
전 제 자식들도 허망하게 뺏기고 그 집안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제 표정이 어둡고 무뚝뚝했던 건 그때 얻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사람 대하는 게 겁나서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전 절대 경미를 외롭게 하거나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제발 절 믿어주십시오. 급기야 사인 고개를 숙이고 어깨까지 들썩이며 오열했고 전 그 속 이야기를 들으며 돌아섰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편견만 가득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사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니 사위는 밤낮으로 악착같이 일하며 그 지옥 같은 시간 오직 성실함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제가 매몰차게 문전박대라고 모진 말까지 퍼부을 때도 녀석이 계속 버텨낸 건 진심으로 저희 딸을 아끼고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더라고요. 장인어른, 제가 비록 가진 건 적지만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우리 은지까지 제 목숨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사인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고 전 마침내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네 그동안 참 외롭고 힘들었겠어. 내 지난날 모질게 굴었던 건 잊어주게. 그저 우리 딸 우리 손녀 잘 부탁하네. 그렇게 딸아이와 사이의 결혼을 승낙하고 둘이 가정을 이룬 뒤 사이가 친딸도 아닌 손녀에게 보여준 행동들은 제 가슴을 몇 번이고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인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손녀의 초등학교 등하굣길을 매일같이 책임졌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이 늘 아이를 데려다주고 바쁜 날에도 꼭 전화로 아이가 학교에 잘 갔는지 챙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소녀도 금방 마음의 문을 열고 사위에게 아빠 아빠하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소녀가 사위의 목을 껴안고 까르르 웃으며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네요. 할아버지, 오늘 아빠가 회사 일찍 끝난다고 학교 앞에 데리러 왔는데 우리 아빠가 다른 친구들 아빠보다 훨씬 더 멋있었어요. 내 친구들도 우리 아빠 키 엄청 크다고 다 부러워했어요. 사위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더니 소녀를 번쩍 안아들더라고요. 우리 은지가 기분 좋았다니 아빠도 기분이 좋다. 배고프지 은지야? 얼른 들어가서 할머니가 차려주신 맛있는 밥 먹자. 가끔 보면 저조차 혹시 친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사인 소녀 은지에게 지극정성이었답니다. 아이 학교 성적이나 학부모 참관 수업도 직접 챙기고 얼마나 애정을 퍼붓던지 모릅니다. 사랑해 우리 딸. 아빤 세상에서 우리 딸이 제일 예쁘고 제일 좋고 제일 사랑해. 아빠 조심해요. 엄마가 들으면 속상해하실지도 모르잖아요. 아이고 우리 딸 속도 깊지. 괜찮어. 엄마는 아빠가 은지를 너무나 사랑하는 걸 기뻐할 거야. 그중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소녀가 심한 독감에 걸려 한밤중에 고열로 끙끙 앓았던 날이었어요. 사위는 소녀가 심하게 열이 나는 걸 보자마자 잠옷 차림으로 아이를 등에 업고 응급실로 정신없이 뛰어가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해선 아이가 무서워하며 계속 울자 사위는 그 까만 얼굴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안절부절 못하며 아이를 꼭 안아주더군요. 은지야, 아빠 여기 있어. 아빠가 대신 아파주지 못해 미안해. 조금만 참자 내 새끼. 뿐만 아니라 사인 밤새 아이 곁을 지키며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었고 새벽이 다 돼서야 열이 내리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전 솔직히 제 딸도 아닌 아이를 친자식 이상으로 애지중지 키워주는 사위의 모습을 보며 그저 고맙고 또 고마웠습니다. 아이에게 잘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 딸에게 최선을 다하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였고요. 그렇게 사위에게 완전 마음의 문을 열게 된 뒤 사위와 전 정말 친부자 사이처럼 잘 지냈습니다. 사위는 쉬는 날이면 손녀를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와 제 말동무가 되어주곤 했어요. 그러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전국에 이름난 산이란 산은 다 찾아다녔을 정도로 둘이 등산을 그렇게 자주 다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배낭을 메고 산길을 오를 때면 사위는 항상
제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으며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어요. 김서방, 이제와 말하기 쑥스럽지만 내가 참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 지금은 자네가 내 아들같이 든든해 참 좋네. 그때 내가 정말 미안했네. 아닙니다, 장인어른. 그 말씀만으로도 전 이미 다 치유받은 것 같아요. 저야말로 저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두 사람에겐 등산만큼이나 즐겨하던 취미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바로 등산 끝나고 산아래에 있는 식당에 내려와 사위와 막걸리나 동동줄 한잔하는 것이었어요. 아버님, 오늘 코스가 꽤 험했는데도 정말 잘 올라가시던데요. 이렇게 실컷 땀 흘리고 마시는 막걸리가 정말 최고라니까요. 자네 덕분에 내가 다 호강하네. 다음 주엔 저 건너편 산으로 가보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사위와 이 산 저 산 다니다 보니 시간이 또 훌쩍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마찬가지로 사위와 등산을 하고 내려와 막걸리를 한 잔 나누고 있었는데요. 제가 막 파전 한 조각을 입에 넣으려는 순간 사위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위는 계속 전화를 무시했지만 핸드폰 벨소리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김서방, 무슨 급한 일 있는 거 아닌가? 얼른 전화 받아보게. 제가 의아하게 묻자 사위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식당 안이 워낙 조용했던 탓에 사위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제 귀에까지 딱 들리더라고요. 김서방, 지금 어딘가? 잠깐 볼 수 있는가? 그건 틀림없이 어떤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사인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니 급하게 통화 음량을 낮추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눈치 슬금슬금 보며 아주 짧고 간결하게 통화를 끝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이가 그렇게 다급히 전화를 끊었고 전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혹시라도 사이가 곤란해할까 봐 일부러 모르는 척을 하며 막걸리 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데 통화가 끝나기 무섭게 이번엔 문자 메시지 알림음이 연달아 울리더라고요. 그리고는 핸드폰 화면을 확인한 사이가 눈을 크게 뜨며 깜짝 놀라는 게 아니겠어요? 손까지 미세하게 떨며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는 모습이 분명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자네 왜 그러나? 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게야? 그런데 사인 계속 안절부절 못하다 결국 결심을 굳힌 듯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 급히 어디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일어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인 가방을 챙겨들며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으로 저에게 먼저 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 알겠네. 일단 괜찮으니 얼른 가보게. 아주 급한 모양인데 조심해서 가고. 전 덤덤한 척 사일 보냈지만 사위의 하얗게 질린 얼굴과 다급한 뒷모습이 자꾸만 마음에 걸리더군요. 전화기 너머로 들린 목소리도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게 했고요. 결국 전 술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 대충 챙겨 식당을 나왔고 저 멀리 서둘러 걸어가는 사위의 뒤를 조용히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대체 이 녀석이 어딜 급하게 가길래 내가 대놓고 따라붙어도 눈치를 못 채는 걸까?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사위의 뒤를 쫓아 도착한 곳은 근처 대형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안까지 쫓아가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사이를 놓치지 않으려 숨죽여 뒤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사위가 멈춰선 곳은 다름 아닌 호스피스 병동 앞이었습니다. 사위는 어떤 병실 앞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복도로 나온 어떤 중년 남자 마주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때 사위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일그러져 있었어요. 전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다 더는 참지 못하고 그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제 발소리에 고개를 돌린 사이는 절 발견하자마자 눈을 크게 뜨며 온몸을 바르르 떨더라고요. 장인어른, 어떻게 여길...
사인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며 저만큼이나 놀란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전 녀석의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올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네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건가? 나한테 급한 일 있다고 거짓말까지 했으면서 이 병동에서 뭐 하는 거야? 설마 나한테 속이는 거라도 있는 게야? 그때 사인 안절부절 못하며 입을 뻥긋거렸고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자는 한숨을 푹 내쉬며 절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남자는 얼굴이 수척하고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놀라셨을 줄 압니다.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남자는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제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누구냐면 저 김서방 전 장인 되는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귀에 꽂히는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전 사위에게 온갖 멸시와 상처 주며 자식들까지 빼앗아 갔다는 그 무시무시한 전 장인이 제 눈앞에 서 있던 거죠. 도대체 왜 그 몹쓸 집안의 장인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제 사위와 은밀하게 만나고 있는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전 장인이라니? 그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들 내 사위에게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여기까지 불러낸 거예요? 전 사위를 제 등 뒤로 슬쩍 숨기며 그 남자에게 소리쳤어요. 그런데 사위는 제 옷자락을 붙잡으며 오히려 절 만류하더라고요. 장인어른, 그게 아닙니다. 제발 진정하세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때 그 중년 남자는 제 고함에도 아무런 변명 없이 그저 쓸쓸한 표정으로 병실문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있더니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 병실 안에 누워있는 사람이 바로 제 딸입니다. 제 딸이 큰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어요. 그 남자는 붉어진 눈으로 절 바라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에 놀랍게도 사인 처가 식구들의 구박 때문에 억울하게 헤어지긴 했지만 죽음을 앞둔 전 아내의 마지막 모습을 보러 이곳까지 온 것이었어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우리 딸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발 얼굴 한 번만 보여달라고요. 맞습니다, 장인어른. 그 사실을 미리 다 말씀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사인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그걸 제게 보여주더군요. 그건 아까 식당에서 사위의 얼굴을 하얗게 질리게 만들었던 문자 메시지였어요. 제가 놀란 마음에 핸드폰 화면을 보니 거기엔 사위의 전 아내가 보낸 절박한 메시지가 선명하게 적혀 있더군요. 나 암이래, 말기래, 이제 얼마 못 산다고 하네. 염치 없지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신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 사위의 전 아내는 말기암 판정을 받고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해 하루하루 버티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젊은 사람이 병마 싸우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 있던 거죠. 장인어른,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집사람에게 이 사실을 다 이야기하고 왔어요. 전 아내를 만나러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요. 사위는 눈물을 훔치며 제 걱정을 덜어주었어요. 전 사위가 혹시라도 과거의 미련 때문에 저희 딸 몰래 딴짓을 하는 건 아닐까 싶어 혼자 지레 짐작하고 미행까지 한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사위님이 제 딸아이에게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양해까지 구한 뒤 이곳으로 온 모양이었어요. 김서방, 내가 또 자네를 오해했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전 사위의 어깨를 짚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사위는 오히려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젓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버님. 걱정하시는 게 당연하죠.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전 장인도 참아왔던 눈물을 왈칵 쏟으며 제게 사과의 말을 전하더라고요. 김서방, 우리가 자네에게 지은 죄가 많네. 감히 자네를 부를 자격이 없는데도 이렇게 와주니 내가 무슨 면모로 고맙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미안하네. 그리고 어르신,
제가 괜한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픈 딸을 둔 애비가 앞뒤 상황을 판단할 여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때 제 앞엔 예전에 당당하고 기세등등했다던 모습은 간데없고 자식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에 찌든 나약한 아버지만이 서 있더라고요. 이게 다 나 때문일세. 내 못난 자존심 때문에 우리 딸을 사지로 들이민 거나 다름없어. 자네처럼 성실한 사람을 평범하다고 구박하고 쫓아내고 아이들까지 못 보게 하지 않았나.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 전 장인은 가슴을 쾅쾅 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들어보니 사위의 전아는 이혼한 뒤에 친정 부모의 등살에 밀려 더 대단하고 빵빵한 집안의 남자와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 집안도 재력이 어마어마하고 배경이 엄청난 집안이었지만 건포장만 하려 했을 뿐 사실상 파렴치한이나 다름없었고요. 성격이 포악하고 사나워 사위의 전 아내에게 매번 손찌검을 일삼고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을 퍼부었답니다. 사위의 전 아내는 그 부잣집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끔찍한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거죠. 조건만 번들을 했던 그 녀석이 우리 딸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렇게 손찌검을 해댔어. 우리 딸은 부모가 알면 걱정할까 봐 말도 못하고 그걸 혼자 속으로 사귀다 마음의 병이 든 게야. 그 지독한 마음의 병이 결국 이렇게 온몸에 퍼져서 손도 못 쓰는 말기까지 가버렸고 그러니 전부 내 탓이 아니겠나. 우리가 미련하고 못나서 자식을 지옥구덩이에 밀어넣은 줄도 모르고 있었네. 김서방, 우리가 정말 잘못했네. 자네에게 지은 죄 이제야 천벌을 받는 거야. 사위는 그 처참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자신을 무시하고 자식들까지 빼앗아간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한때 아내였던 사람의 비극적인 소식 앞에선 사위도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을 거죠. 식당에서 그 절박한 문자를 받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앞뒤 재지 않고 병원으로 뛰어온 사위의 심정이 그제 온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전 장인이란 사람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와 사위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간곡히 부탁하더라고요. 김서방, 염치 없는 짓이라는 거 잘 아네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우리 딸 면회 좀 가주면 안 되겠는가? 이제 오늘 내일 하면 숨만 겨우 붙어 있는데 자네 얼굴을 꼭 보고 싶다고 눈도 못 감고 기다리고 있네. 그리고 저기 어르신. 전 장인은 저를 향해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르신께도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 딸아이가 마지막으로 가는 길에 김서방 얼굴 한 번만 보고 갈 수 있도록 넓은 아량으로 한 번만 허락해 주십시오. 어르신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사위는 차마 병실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제 눈치 살피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제 딸아이에게 미리 말은 하고 왔지만 장인인 제 앞에서 전 처가의 부탁을 덥석 받아들이기가 조심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전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사위의 무거운 어깨를 다정히 감싸 안았습니다. 김서방, 얼른 들어가 보게. 사람이 마지막 길을 가는데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인사 나누고 보내야지. 자네가 여길 오지 않았다면 평생 가슴에 한이 되었을 걸세. 내 딸아이도 자네 그 따뜻하고 고운 심성을 아니까 다 이해하고 보내준 걸게야.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다녀오게.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 미련 없이 나누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사인 눈물로 전 아내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고 그로부터 이틀 뒤 그 여자는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까지 다 마치고 온 사인 제게 고맙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장인어른이 절 허락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그 사람이 계속 마음 한쪽에 죄책감으로 남았을 것 같습니다. 이젠 정말 후련하게 그 사람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이게 다 자넬 믿어서이지 않겠나. 그 이후 장례가 끝나고 사위에게 남겨진 가장 큰 숙제는 전 처가에 남겨진 두 아이였답니다. 그때 큰애가 10살, 작은애가 8살이었는데 사위가 이혼할 당시 큰아이가 고작 3살이었으니 아이들에게 아빠는 너무나 낯선 존재였을 거예요. 아이들의 외가가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 그 아이들을 먼저 품어준 건 다름 아닌 제 딸아이였습니다. 저희 딸은 상처받은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겠다며 그 두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자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속상해하실 거 잘 알아요. 근데 그이가 우리 딸한테 아빠 역할을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가끔은 엄마인 저보다 아이 마음을 훨씬 잘 알아요. 그래서 저도 불쌍한 아이들에게 엄마 역할을 해주고 싶어요. 네 마음이 그렇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릴 수 있겠냐. 그저 난 내 딸의 인생이 행복하게만 했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얼마 뒤 사이가 두 아이의 가방을 들고 저희 집 문을 열고 들어서던 날 거실엔 묘한 긴장감과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10살, 8살 먹은 남매는 낯선 환경이 무서운지 사이의 큼지막한 등 뒤로 쏙 숨어 옷자락만 꼭 붙잡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허리를 숙이자 큰아이가 사위의 등 뒤로 고개를 빼며 모기만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이 할아버지 누구예요? 처음 본 할아버지인데. 그러자 옆에 있던 작은 애도 절 빤히 바라보며 낯설어 했습니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 누구예요? 그때 딸아이가 먼저 나서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딸아이는 긴장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며 다정하게 미소를 짓더라고요. 안녕 얘들아. 난 앞으로 너희들 맛있는 밥도 해주고 같이 살 아줌마야.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저도 아이들에게 긴장을 풀어주고 싶어 일부러 환히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녀석들 아빠 닮아 아주 씩씩하고 예쁘게 생겼구나. 내가 이제 네 할아버지란다. 그러자 큰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제 얼굴을 쳐다보더라고요. 저 할아버지 따로 있는데요. 저기 다른 동네 할아버지 계세요. 아이의 순수한 대답에 사인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하며 아이를 말렸습니다. 아들, 아빠가 오기 전에 말했지?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돼. 괜찮네. 뭐 맞는 말이지 않나. 그래, 원래 할아버지는 다른 집에 살고 계시지? 얘들아, 내가 이제 네 새 할아버지다. 세상엔 할아버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란다. 맛있는 것도 2배로 먹고 용돈도 2배로 받으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 제 넉살 좋은 말에 등 뒤에 숨어있던 8살짜리 작은 애가 배시시 미소를 지었고 큰아이도 그제야 긴장이 조금 풀렸는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사인 그 모습을 보며 그제 아이들보다 더 긴장했던 얼굴을 풀고 웃어 보이기까지 했어요. 저희 가족은 조금은 낯설지만 조금은 더 특별하고 뭉클하게 새로운 인연을 한 품에 안으며 서로 그렇게 한 가족이 될 준비를 시작했답니다. 고맙게도 아이들은 새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렵지 않게 마음을 열어주었고 저도 그 아이들을 손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위의 처가 사람들에게 연락이 걸려왔어요. 그 어르신들은 연신 죄송하다며 그리고 손주들을 잘 부탁한다고 씁쓸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놀랍게도 사위에게 아이들 키우는 데 쓰라며 본인 딸의 사망보험금과 남은 재산을 모두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서방, 내가 자네에게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얼굴을 둘 수가 없네. 하지만 염치불구하고 내 이렇게 부탁하네. 여기 우리 딸 사망보험금하고 내가 여태껏 모은 재산 중 애들 양육비로 쓰라고 자네 통장으로 다 보냈네. 정말 미안하네. 우리 손주들 제발 좀 잘 키워주게. 이 돈으로 우리 손주들 대학 공부까지 부족함 없이 잘 시켜줄 거라 믿겠네. 자네가 그동안 우리 집안에서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이 돈도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내가 자네한테 주는 정신적 위자료로 생각하고 제발 받아주게. 이제 우리 부부는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남질 않았네. 그러니 아주 가끔은 아주 잠깐이라도
우리 손주들 얼굴 한 번씩만 보여주면 안 되겠는가? 그토록 당당하고 매정했던 전 장인이 자식을 잃고 무너져 내려 부탁하는 모습을 보며 사인 차마 매정하게 거절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희 사인 참으로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 모진 구박과 수모를 겪고 자식까지 빼앗겼던 기억이 생생할 텐데도 사인 전 처가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었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제게 이젠 죄책감 가지실 거 없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아이들은 제 자식들이니 제가 책임지고 반듯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혹시 아이들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제 딸아이 역시 그런 사일 곁에서 끝까지 믿고 든든하게 지지해 주었답니다. 비록 전 처가 식구들과 예전처럼 왕래라며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친엄마가 세상을 떠난 마당에 아이들의 천룡까지 끊을 수 없다는 게 제 딸아이의 깊은 속내였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어른들 잘못이지 애들한테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이미 상처를 몇 번이고 받은 아이들한테 또 한 번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어른들이 그럴 자격도 없고요. 그렇게 모두가 아이들만 생각하며 마음을 연 덕분에 세월일은 지금도 전 장인은 가끔씩 저희 동네를 찾아와 아이들을 한 번씩 만나고 갑니다. 저 역시 그 모습을 굳이 말리지 않고 전 장인이 오는 날이면 가게 문을 잠시 닫고 다 함께 모여 따뜻한 밥 한 끼를 하기도 합니다. 애들이 많이 큰 것 같지요? 이 녀석들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큰다니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젠 제법 어른스럽기도 하고 이 못난 할애비 마음도 뭔지 알아주네요. 비록 과거의 악연과 상처가 있었지만 이젠 그 모든 게 사라지고 오직 아이들의 앞날만을 생각하며 서로를 담담하게 이해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잘 나갔다던 사회의 전 처가 식구들은 하나뿐이 외동딸을 허망하게 잃고 나서야 뒤늦은 후회로 가슴을 치고 있을 겁니다. 내색하지 않아도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언젠가 들어보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출신이 다가 아니고 돈이 다가 아니며 출세자리 같은 명예가 다가 아니라는 걸 피눈물을 흘리며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사람 그 자체의 됨됨이와 성실함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였다는 걸 왜 진작 알지 못했는지 매일 밤을 자책하며 지내고 계십니다. 자식을 사지로 밀어넣었다는 죄책감에 휩싸여 그분들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숨을 쉬고 있어도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지옥 같은 인생을 버텨내고 있을 겁니다. 김서방을 만난 건 우리 집안의 유일한 복이었는데 우리가 눈이 멀어 복을 팔로 차버렸어요. 이제 와서 이런 후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만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할 뿐입니다. 이미 딸도 사이도 손주도 다 잃었는데 이게 다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참 묘한 감정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봐야 하는지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산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인연을 맺으실 겁니다. 그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조건이나 허울보단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찬 진심과 성실함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껍데기는 세월 앞에 허무하게 사라지지만 사람 자체 고든 인성과 따뜻한 진심은 어떤 풍파가 와도 가정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게 겉모습에 속아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놓치는 일 없이 여러분의 곁에도 늘 진국 같은 사람들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